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 참모진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 때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참석한 것을 두고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만찬 참석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공모해 방송 장악을 실행한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김 전 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국정원 요청에 따라 방송 장악이 실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나섰던 금융기관들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한 펀드를 사실상 방치해 피해액을 키우면서 자원 외교 실패 후폭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서를 위조해 9만여 대의 차를 수입한 BMW, 벤츠, 포르쉐 3개 수입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을 판매 정지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 703억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들어간 건축물이 전국에 2만 5천 곳이 넘지만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이 성면에 노출된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업체 노동자 300만 명에게 매달 많게는 13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목소리와 지원 기간과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곳 경기 고양동엔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 노선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던 서울역행 노선도 최근 버스기사의 피로도를 고려해 단축이 됐는데요. 잘못된 노선 설계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증원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었음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의 마지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댓글 활동을 벌인 혐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 전 장관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고 인정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청와대 참모들, 또 그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 사이버사령부 활동과 관련한 보고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고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시절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 활동 실적을 청와대에 일일 보고 형식으로 매일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댓글 활동을 통해 정부의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됐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국방부 실적 보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청와대 관계자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댓글 활동을 보고받은 청와대 지휘라인을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안보 실세로 통했던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이 대표적인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국방부 사이버사의 BH협조회의 결과 문건은 김 전 비서관이 주재한 회의를 정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엔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관련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과 함께 김 전 장관 서명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김 전 비서관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 참모진들의 소환 시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에 대한 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영장심사 역시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1차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일단 검찰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여와 관련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이를 일부 인정했기 때문에 직접 수사의 명분을 얻은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수사까지는 몇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하는 거죠. 네,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서 그 VIP, 즉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보고를 적시한 문건이 있었고 이를 김관진 전 장관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이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당장 시급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안보정책을 총지휘한 청와대 안보라인 등을 조사한 뒤에 이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가 더욱 뚜렷해진다면은 이전 대통령의 해명이 나와야만 합니다. 검찰은 일단 이 같은 단계를 밟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이번에 청구된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과 관련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검찰은 이미 이전 대통령의 지시나 보고 부분을 문건과 진술로 어느 정도 확인은 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에 이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은 집어넣지 않았는데요. 먼저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 영장엔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를 통한 본인의 정치 관여와 직권 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이 주로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영장에 이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넣을 경우에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수사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영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은 넣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원석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의 댓글 공작 수사는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나서 이제 청와대 참모진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부의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네.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네, 김태효 전 비서관은 교수 출신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최측근에서 보좌를 해왔기 때문에 외교 안보 라인을 아우르는 실세.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외교 안보 수석, 사실상의 외교 안보 수석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예. 실제로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요. 막판에는 수석급인 대외 전략 기획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 전 기획관이 실제로 군 사이버사의 이런 그 댓글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김 전 기획관이 수석급으로 승진을 한 게요. 2012년 1월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VIP,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 사이버사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예.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군 사이버사의 내부 문건 몇 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BH 외교안보 수석실 대외 전략 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협조회의가 실시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 전 기획관은 군 사이버사의 군무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2차례 지시하신 사항 그리고 VIP께서 증언을 조속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저 서류에 네. 우측 상단에 이제 장관, 그렇습니다. 김관진 이렇게 저게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일종의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에 대해서 김 기획관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그 군 사이버사 내부 문건에는요. 기획관에게 대응 작전 결과 그러니까 댓글 공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 기획관이 알고 있었다면 그 역할로 밀어볼 때 대통령에게도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검찰 수사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성큼 다가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예. 일단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 그리고 이전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전해드린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은 사이버사 운영에 관해서 이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 청와대 수석실의 실세였던 대통령 측근까지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있는 사람, 이 대통령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언젠가 말할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아직 그 본인이나 아니면 그 측근들이나 아직은 좀 조용한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해드렸던 김 전 기획관도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로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의 저런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따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말을 최대한 아끼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또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자,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이어진 트럼프의 방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과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이 구상은 사실상 중국의 해상 진출과 첨예하게 부딪힐 수가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논쟁적 이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미일 군사동맹은 일본 자위대와 직접적으로 엮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죠. 자카르타에서 이성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안보 구상에 우리 측의 참여를 제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참여 제안 자체가 갑작스러워서 진지하게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정책인데다 여러 국제정세 등을 고려할 때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인도 퍼시픽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미국을 연결하는 외교적인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 개념이 우리 외교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적절한 개념인지에 관해선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불참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 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한미 공동 발표문엔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표현돼 우리 측이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태평양 안보 구상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이런 우려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카르타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들이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 여부가 내일 밝혀진다고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부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내용이 생겼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사이버사령부 증원 관련 지시를 받은 뒤에 저희들이 조금 아까 김혜미 기자와 다룬 김태효 기획관 그리고 연재욱 사령관과 함께 이 문제를 실제로 논의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마저 정리해서 2부에서 자세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신남방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전체 회원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역시 자카르타에서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인들이 참석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신남방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제교역 규모도 2020년까지 현재 중국과의 교역 수준인 2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아세안과의 협력에 공을 들이는 건 북핵 문제 해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모두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진 국가여서 북한을 대화 무대로 복귀시키는 데 아세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JTBC 고석승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작년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때 원폭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피폭국임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의 청와대 만찬 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참석한 것 등에 대해서 연 이틀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직접 나섰고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어른스러운 외교를 하라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고노타로 일본 외무상은 지극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北朝鮮危機の中で、特に日米韓の連携が大事だという時期にあって、極めて遺憾に思って。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전달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전날 스가 관방장관에 이어 아베 정권의 고위 인사가 전면에 나선 겁니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한국 국민을 향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어른스러운 외교를 전개하기 바란다고 거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반응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빈 만찬의 메뉴와 초청 대상은 재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아베 정권은 일본의 왜곡된 역사적 상징이 한미 정상 만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는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트럼프 도착 첫날인 어제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서 환대하고 우리 돈으로 10조 원대 계약을 맺은 것은 맛배기였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방중 둘째 날 중국은 미국의 대규모 경제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통큰 선물에 트럼프는 당장 북한으로 가는 석유를 끊으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2,535억 달러, 한화로 283조 원대의 계약 체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올 한 해 한국 예산의 71%에 이르는 거액입니다. 시 주석은 확고부동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것이며 유엔 대북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국이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기 평화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있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최근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와 은행들의 대북 거래 차단 조치를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핵 해결에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석유 차단과 북한 노동자 추방 등 초고강도 제재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 국빈 만찬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 시 주석 내외와 만리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중화권 매체는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른 시일 내 북의 비핵화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의 협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3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당시 미래부에 롯데 홈쇼핑 재승인을 문제 삼다가 롯데가 e스포츠협회에 후원 약속을 하자 문제 제기를 갑자기 그만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검찰은 보좌진들이 받은 3억 원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신원 전 대표 등 임원 2명의 형사처벌 내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래부 심사 기준에서 임직원 범죄 내역은 감점 사유였기 때문입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롯데홈쇼핑은 2015년 4월 30일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승인이 발표된 직후인 5월 초 이런 사실을 한 전병헌 의원실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비서관이던 윤모 씨가 미래부 공무원을 불러 대표의 처벌 내역이 빠진 이유가 뭐냐며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질책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롯데홈쇼핑 측이 e스포츠 협회 후원을 약속하자마자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연구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이 전병헌 수석을 만난 뒤 3억 원대 후원 의사를 전달하자 윤 씨 등은 미래부에 더 이상 관련 압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롯데 측은 후원금이 재승인 발표 이후에 전달된 만큼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승인이 취소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었고 후원을 약속받은 뒤 문제 제기를 멈춘 만큼 대가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예, 저희는 국정농단 사건의 이른바 스모킹건이 됐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음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팩트체크 코너의 포렌식 실현을 통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왜곡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낱낱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태블릿 PC 조작설 중에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에 실체가 없다는 주장까지 있었죠. 저희가 수차례 방송 화면을 통해서 해당 기기를 보여드린 바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적이 없다면서 이런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최 씨가 사용했던 태블릿 PC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기의 외관을 하나하나 살펴본 재판부는 국과수에 넘겨서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 태블릿 PC를 입수했던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와 일부 친박 세력 등이 태블릿 PC의 실체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검찰이 제공한 태블릿 PC의 외관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외관에 적힌 해당 기기의 모델명과 7자리의 일련 번호, 영문과 숫자가 혼합된 고유 번호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한 내용은 JTBC가 태블릿 PC를 확보한 당일에 촬영했던 기기 정보 화면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결국 그동안 일부 친박단체 등의 태블릿 PC 실체에 대한 음해 역시 터무니없다는 게 밝혀진 셈입니다. 오늘 태블릿 PC 실물을 함께 지켜봤던 최순실 씨는 이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청문회에선 최 씨가 해당 태블릿 PC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검증을 통해 태블릿이 조작되지 않았고 최순실이 썼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넘겨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병원 원장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예, 지금 법원에서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자정을 전후해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장 전담 판사가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재철 전 사장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약 3시간여에 거쳐서 직접 신문을 받았고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신문 시간이 비교적 길어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 전 사장은 오늘 법원에 나오면서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다. 또 국정원 문건을 전달받은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MBC 정상화에 대한 국정원의 요청이 그대로 실행됐다면서 김 전 사장이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진을 교체하는 등 방송 제작을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2달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MBC 노동조합원들도 오늘 법원에 나와 김 전 사장의 출석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 어제는 저희가 KBS 노조 파업 상황을 잠깐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른바 구노조와 새노조 입장이 갈리고 있죠. 이 부분도 잠깐 좀 짚고 끝내도록 하죠.
네, 구노조로 불리는 KBS 노동조합은 오늘 자정부터 파업을 철회합니다. 고대영 사장의 조건부 사퇴 약속을 받아들인 건데요. 이 조건이요, 바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입니다. 하지만 새노조로 불리는 언론노조 KBS 본부는 구노조의 파업 철회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방송법 개정은 사장 퇴진과 별개의 문제다 때문에 이걸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법안 통과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한두 달 내에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구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건 결국 고대영 사장 체제를 지속시킬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두 노조의 입장이 이렇게 갈리게 되지만 파업을 주도해온 새 노조에 기자와 PD 직군 대부분이 속해 있는 만큼 당장 지금의 파업 상황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실했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그 천문학적 손실에 대해서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데 돈을 쏟아붓고 돈을 빼야 할 타이밍에도 그냥 방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묻지마 투자로 녹아버린 국부가 무려 3천억 원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셰일가스 생산이 늘면서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이 뻔히 예상되던 2008년 8월, 농협중앙회는 오히려 가스 관련 펀드에 17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국제 가격이 이미 반토막난 상태였고 나아질 기미도 없는데 투자를 한 겁니다. 결국 가스는 100만 BTU당 3달러 선까지 폭락했고 농협은 160억 원 손실을 봤습니다. 산업은행의 자원개발 1호 펀드 상황도 황당합니다. 2011년 12월 2,200억 원을 들여 미국 텍사스에 가스정을 개발한 펀드인데 판매가가 생산원가에 못 미쳐 손실액이 2,6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에 330억 원을 투자한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투자 이후 가스 가격 폭락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주류리였지만 매각 기회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농협과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묻지마 투자로 빠져나간 국부가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빠져나와야 할 시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방치를 했느냐. 그거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팔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산업은행은 결국 가스가 2달러까지 떨어진 지난해 5월에야 펀드를 일부 매각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 8명이 오늘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들의 원대 복귀를 두고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의 열망 때문이라는 대표의 주장과 이들은 곧 또 배신할 것이라는 친박 의원의 볼멘 소리가 섞였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복당파를 처음 만나 재결합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보수가 다시 뭉쳤다는 주장입니다. 아직 정치적 앙금이 서로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복당파도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생각의 차이나 과거의 허물을 묻고 따지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는 복당 여부를 최고위원회 의결에 붙여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침을 뱉고 떠난 이들의 노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며 이들은 곧 또 배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박계는 복당 절차를 따져보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복당파 수용에 당원 당규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가기로 했던 환영 만찬은 불참했습니다. 친박계를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홍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명박계 인사인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대표를 만나는 등 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친박계를 압박할 수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국민의당도 내부 갈등으로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손을 잡으려는 안철수 대표 측과 이를 막으려는 쪽의 충돌입니다. 일단 양측은 끝장 토론을 통해서 진로를 논의하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오늘도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동교동계 중심의 고문단은 회동을 열고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정체성이 다른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새 왜 저렇게 됐습니까? 평소에 소통이 안 된다 해서 우리 당원들이 안철수 대표가 누구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당에서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주현 의원도 안철수, 유승민 두 상전 모시라고 호남이 표를 주셨냐는 비판글을 의원들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불만을 받아들여 당의 진로를 논의할 끝장 토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은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토론에 임하는 안 대표의 입장도 요지부동입니다. 외연 확장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정당의 일 아니겠습니까?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책연대 그리고 선거연대까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의 내부는 끝장 토론 때까지 유예됐을 뿐 그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정아입니다. 서울 지하철 금호역에 정차한 전동차에 연기가 나서 승객들이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열차에선 기다리라는 안내 방송만 나왔고 결국 승객들 스스로 전동차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승객들은 세월호와 대구 지하철 참사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하철 역사가 연기로 뿌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금호역으로 들어오던 전동차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멈췄습니다. 9번째 차량의 지붕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열차 안은 정전이 됐고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방송에서는 기다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피하란 말도 없이 그냥 안심하고 기다려라, 연기가 나도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연기가 더 퍼지자 열차에서 나오라고 소리친 건 열차 밖에 있던 승객들이었습니다. 놀란 승객들은 직접 수동장치를 돌려 문을 열고 스크린 도어를 밀며 나왔습니다. 역사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교통공사는 사고의 경중을 파악하느라 조치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대구 지하철 그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 그 사람들 진짜 무서웠겠다. 나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되는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시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BMW와 벤츠, 포르쉐 등 유럽 수입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또 적발됐습니다. 위조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를 내고 국내에 판매한 차량이 9만 대가 넘습니다. 환경부는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 703억 원을 물리고 해당 차종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차량을 인증받은 곳은 BMW입니다. 모두 28개 차종의 서류가 문제가 됐는데 2012년부터 4년간 판매된 차량만 8만 대가 넘습니다. 시험 일자와 차량 이름을 속이고 시험 결과도 조작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부품 대신 다른 부품을 쓴 차량을 판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벤츠와 포르쉐 역시 인증을 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장착해 팔다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BMW에 608억 원, 벤츠에는 78억 원, 포르쉐에는 17억 원 등 총 7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폭스바겐에 부과했던 178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검찰 조사도 뒤따를 예정입니다. 부정수입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발생한 것뿐이라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환경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해당 차량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증 취소는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이어서 해당 차량 소유자가 운행하거나 거래하는 데 제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 9년 전 초등학생을 참혹하게 성폭행했지만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받아서 징역 12년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 나영이가 만 20살이 되는 2020년 조 씨도 만기 출소합니다. 조 씨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 40만 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지난 9월 초 한 시민이
조두순 재판을 다시 해서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고 올린 글에 시민들의 댓글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2달 만에 40만 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벌어진 건 2008년 12월입니다. 전과 18범이던 조 씨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가던 8살 나영이를 납치했습니다. 인근 교회 화장실에 끌고 가 잔인하게 성폭행한 겁니다. 나영이는 탈장 증세로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대장과 항문 등 80%가 손상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반영한 겁니다. 징역 12년에 처하며 12년이면 우리 아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조 씨는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2020년 12월입니다. 예전부터 조두순 나오는 거 무섭고 싫다 그랬어요. 생긴 거를 잘 이제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나타나면 내가 몰라볼 수도 있고. 조 씨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돼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 씨에 대한 추가 조치를 위해선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나영이는 이제 고3이 돼서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나영이의 꿈은 의대 진학입니다. 사건 이후 2살 터울의 언니는 변호사, 자신은 의사가 돼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피해를 입거나 아픈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법적으로 도움을 주자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 언니는 나영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의 한 대학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가 약속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당시 장 손상으로 달았던 배변 주머니는 뗐지만 책상에 오래 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부장의 70%가 없어짐으로써 먹으면 바로 밖으로 배출이 돼서 평생 기저귀를 24시간 차고 살아야 되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준비에 여념이 없다는 나영이. 그 꿈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성면은 질기고 보온, 보습, 흡음 기능까지 있어서 다양한 건축 자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미량이라도 인체에 유입되면 악성 중피종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돼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금지 이전에 성면 자재를 쓴 건축물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JTBC는 환경부가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 성면 건축물 상세 리스트, 그러니까 성면 건물 지도를 입수했습니다. 주민센터, 대형 점포, 심지어 어린이집에도 성면은 살아있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성면 건축물은 전국에 2만 5천여 곳입니다. 경기도가 3,90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200여 곳, 경상북도가 2,200여 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와 경찰서, 관공서, 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성면이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학원, 대형 점포와 의료기관, 대합실, 우리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건물 곳곳에 성면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상업지구인 강남구 테헤란로만 살펴봐도 성면 건축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800여 미터 거리에만 성면 건축물이 11곳에 달합니다. 이 건물들의 밀폐된 지하 주차장에 성면 자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성면 사용 전면 금지 전까지 성면 약 200만 톤이 건축자재 원료로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물 천장과 바닥재 마감재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과 칸막이 같은 생각지 못했던 곳에도 성면이 사용됐습니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성면 건축물 2만 5천 곳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법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건물과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시설만 관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은 일반 건축물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성면 건축물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걸 다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니까
관리라도 잘 하자는 것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벽에도 천정에도 성면이 날리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시민들도 공무원들도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수정 기자가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천장 곳곳이 벗겨지고 색이 변했습니다. 시멘트에 성면을 섞은 분사형 마감재가 배관 위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건물 지하주차장입니다. 성면 위해성 등급 중 가장 심각한 높음 등급을 받았지만 관리는 엉망입니다.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이면 붙여야 하는 경고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체력단련실은 위해도 중간 등급을 받았습니다. 체력단련실 천장은 백성면이 함유된 천장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틈새가 벌어져 있기도 하고요. 제 손가락 마디만큼 천장재가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주민들도 불안해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기가지 쪽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단지 안에서 이제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선면이기 때문에 공기가 안 좋고. 주민센터 측은 성면 관리 담당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성면 관리라는 것 자체를 지금 처음이었으니까. 역시 성면 위에도 중간 등급을 받은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깨지고 누더기처럼 이어진 천장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이 성면자재를 이런 식으로 막 깨지고 이건 뭐 거의 완전 방치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성면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위해 2011년 성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됐지만 일상에선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영세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 3조 원을 들여서 노동자 300만 명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 불안이란 당장 급한 불은 껐는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직원 수가 30명 아래인 업체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달 이상 일하고 월급이 190만 원보다 낮은 사람에게 정부가 한 달에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1,060원 오르는데 581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셈입니다. 해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는 30명 이상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경비 청소 노동자는 제외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도 여전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대보험료가 다 징수가 된다 그러면 그 금액이 더 크거든요. 9%를 받기 위해서 12%, 13%를 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언제까지 세금으로 민간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겠냐는 논란에 정부는 한시적 대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 등이 스스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종교인들도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앞서 지난 8월에 이 개정안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자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냈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김 의원이 이번에는 종교인에게 근로장려 세제 혜택을 확대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이 대표 발의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협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과 같은 세제 혜택을 종교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기타 소득은 일반 근로자가 신고하는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중 선택권을 준 것 자체가 이미 특혜란 지적도 나옵니다. 종교인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증빙 없이도 비용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상당한 혜택인 거죠. 근로장려금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특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김 의원 측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과세에 대비하지 못한 종교인이 많은 데다 다른 근로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가위나 핀셋 같은 의료용품을 간호사가 사비로 사야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작은 개인 병원도 아닌 유명 대학병원에서입니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윤정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을지대학교 병원은 한 달째 파업 중입니다. 갈등의 시작은 병원의 과도한 비용 절감과 노조 활동 방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입니다. 한 병동의 간호사실 회비 지출 장부입니다. 의료용 가위와 체온계, 핀셋을 비롯해 저울과 수술용 바늘까지 간호사들이 낸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욕차반자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드레싱 폼이나 당장 병원에서 구해줄 수 없다. 환자는 써야 된다. 이럴 경우에 제가 약국 가서 사온 적도 있어요. 병동의 정수기 렌탈비마저 간호사가 부담했습니다. 최종 피해는 환자 몫입니다. 물품이 없어지거나 좀 부족하면 간호사의 사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안위보다는 더 아끼게 돼. 환자복이 부족해 사복을 입은 채 입원한 환자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려 노조에 가입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파트너님이 아시고서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고 있냐 이러면서 일이나 똑바로 배우지 노조 그런 데 가입해가지고 그 병동 분위기를 망치냐는 식으로. 노조 탈퇴 회의에는 간호사들의 출신 학교 은사까지 동원됐습니다. 병원 측은 일부 관리자들의 일탈이라며 노조 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용품을 사비로 구입한 것은 물품 조달이 충분치 않아서였다며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병원이나 학원, 맛집을 알아볼 때 다른 사람이 써놓은 인터넷 후기를 참고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후기들 중에는 대포폰으로 만든 유령 아이디를 사용한 가짜 광고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질문도 하고 답도 올리면서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눈 성형수술을 하려는데 병원을 추천해달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30여 분 뒤 한 성형외과를 권하는 답변이 달립니다. 친절한 상담 덕에 안심하고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중학생 수학학원에 관한 진지한 상담글도 올라옵니다. 자신의 자녀가 효과를 봤다며 학원을 비교해주는 답변이 달립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과 답변을 모두 같은 사람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포폰으로 인증을 받아 만든 유령 아이디로 글을 올린 겁니다. 경찰은 가짜 아이디 7만 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아이디는 개당 최대 5,000원을 받고 광고업체에 넘겼습니다. 업체들은 이 아이디로 포털 사이트에 가짜 후기 등을 남기며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계정을 판매한 이모 씨 등 3명과 계정을 사들인 광고업체 대표 이모 씨 등 45명을 입건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정부가 가난한 예술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만 1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신청자들은 가짜 서류를 내서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마술인 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마술대전입니다. 안모 씨 등 2사람은 자신들의 이름이 나온 행사 전단지를 예술활동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300만 원씩 문체부 창작 준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이 제공한 행사 전단지엔 아예 출연자 이름이 없습니다. 안 씨 등이 제출한 서류는 가짜라는 겁니다. 주모 씨의 경우 가수협회 회원증을 제출해 원로예술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 씨는 현재 협회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나 가수협회는 안 했는데. 사업을 주관하는 예술인복지재단은 문학, 영화, 공연 등 각 분야에서 가난한 예술인 4,000명에게 연간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재단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서류를 검증하기가 어렵다면서 자체 조사를 통해 일부 가짜 서류를 걸러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던 카타르 항공 기내에서 현지 시각 5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난동을 부려 비행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여성은 잠든 남편의 손가락으로 남편의 휴대전화 지문 잠금을 풀고 외도 내용이 담긴 채팅과 사진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의 요청에 따라 항공사 측은 인도 첸나이 공항에 부부를 내려주었습니다. 대법원이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류 회장이 회사 돈을 부인 입원비 등으로 사용한 횡령과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부인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치의에게 $10,000를 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 8층 외벽에서 간판을 교체하던 52살 이모 씨 등 2명이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소 작업차 바구니 안에서 일을 하던 이 씨 등은 작업차를 받치는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바구니가 떨어져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작업 높이가 25m인 크레인을 무리하게 더 올려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가 이틀째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최대 30배가 넘는 미세먼지에 휩싸였습니다. 대기 발암물질 수치도 중국 베이징의 10배를 넘겼습니다. 인도 정부는 일요일까지 휴교령을 내리고 폭죽 판매를 금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수달이 부산의 편의점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밤마다 횟집 수족관이 털렸습니다. 개체는 늘었는데 먹이가 부족해진 수달들이 도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수달 한 마리가 문이 열린 편의점 안으로 휙 들어옵니다. 이리저리 진열대 사이를 오가고 카운터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손님들은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창고에 들어갔다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어디서 보러 이빨로 한번 포즈 취해주네. 날이 추워지면서 인근 수영강에서 먹이를 찾기 어려워지자 도심까지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달이 횟집 수족관의 수조 뚜껑을 밀고 화르 한 마리를 훔칩니다. 또 물고 가지? 계속 결했다. 주방도 제 집처럼 드나듭니다. 달수야, 물게 없나? 이렇게 이 횟집은 지난해 9월부터 화로 수백 마리를 잃었습니다. 개체가 늘면서 수달은 공장 연못과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도심 한복판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순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주에서만 수달 2마리가 차량에 치여 죽는 등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16마리가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로드킬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이동 경로나 먹이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경주 동궁과 월지 발굴 현장의 우물 안에서 비교적 온전한 사람뼈가 나왔습니다. 이걸 3D 기술로 복원했습니다. 1000년 전 고려인의 얼굴이 나타나는 과정을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 머리뼈에 근육과 피부를 붙입니다. 수염을 달고 옷까지 입혀봅니다. 1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나타난 고려인의 얼굴입니다. 경주 동궁과 월지 발굴 현장의 우물에서 발굴된 인고를 3D 기술로 복원한 겁니다. 키 165cm가량의 30대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복원에는 보고학자와 체질 인류학자뿐만 아니라 법의학자와 국과수 연구원까지 참여했습니다. 실제 인물과 70% 이상 일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든 우물 안에서 고려시대의 사람뼈가 나온 건데 왜 이 우물 안에 사람뼈가 묻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례를 위한 인신공양이란 주장입니다. 어린아이 3명의 뼈도 함께 발견된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의례의 성격을 띤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폐쇄된 우물을 무덤으로 활용했다는 설도 제기됐습니다. 2010년 이후 경주에서 양호한 상태의 인골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인골을 활용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인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이번 달부터 서울시가 장거리 버스 노선 3개를 단축했습니다. 버스 기사의 피로도를 고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막상 버스 기사들도 더 힘들어졌고 승객들도 불편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버스 노선 단축에 승객들이 불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것밖에 없어. 차가 한 대야. 3번 갈아타야지. 경기 고양동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 노선은 상당히 많지만 서울로 가는 것은 많지 않은데요. 그나마 서울 시내까지 갔던 703번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단축된 세 노선 모두 경기 파주와 고양시를 지나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이번 단축으로 서울 은평구까지만 운행합니다. 노선 단축이 한 지역에만 집중된 겁니다. 서울역까지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얼마 많은데 이 버스 안에서 서울역까지 꼭 필요한 겁니다. 대체 노선을 마련해주고 변경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2개나 단축됐지만 종점인 불광에서 서울역행 노선은 증설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존 서울역행 버스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환승도 문제입니다. 파주에서 고양을 지나 영등포로 가던 760번은 구파발역을 기점으로 2개 노선으로 분할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이용자들의 환승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버스가 2개로 쪼개지면서 원래 홍대나 영등포까지 가던 승객들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다른 버스로 환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승버스가 이 인근에 서지 않기 때문에 이 쇼핑몰 넘어 400m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 시외분들은 좀 더 이제 들어갔으면 싶은데 이제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니까. 손님들이 많은가요, 원래? 예, 엄청 많죠. 그 홍대까지 많고. 버스 노선 단축의 명목은 버스 기사의 휴식이었지만 기사들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휴식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안 좋아졌죠. 횟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휴식 시간이 그렇다고 길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12시에 나오고 밤 집에 12시에 들어가면 12시간 정도 그래서 오늘 상황이 돼버렸어요. 운행 구간은 얼마 줄지 않았지만 운행 횟수만 늘어나며 근무가 더 힘들어졌단 겁니다. 전문가들은 버스 노선을 단축할 게 아니라 중간에 버스 기사를 교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막힌 시간에는 한 번에 가고 한가한 시간에 쪼개서 가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행을 했으면. 장거리 노선과 함께 단행한 혼잡 노선 조정도 문제입니다. 은평 뉴타운을 한 번에 이어줬던 노선이 없어진 겁니다. 은평 뉴타운에 하나밖에 없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은평 뉴타운 전체를 이어주는 버스 노선이 조정이 되면서 집과 학교를 이어지는 부분이 사라져 통학이 훨씬 더 불편해지게 됐습니다. 한 번에 오던 게 없어졌어요. 지각하면 깜지 써야 되는데 1분당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깜지를 벌써 2번이나 썼어요. 목적지가 같은 버스를 다른 정류장에 배차한 노선도 3개나 됩니다. 다른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도 길을 건너 우르르 몰려갑니다. 끝에서 해야지. 먼저 오는 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쪽에서 가운데쯤 기다렸다가 먼저 오는 걸 달라니까 여기 건너다니면 위험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더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를 만들겠다며 버스 노선을 개편했지만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노선 설계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480년 30만의 페르시아군과 이들을 호위하는 함대는 그리스의 영토와 에게해 앞바다에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들과 맞서 싸운 이들은 최정예 스파르타군 300명이었습니다. 조국이 그들에게 내린 임무는 싸우다 죽는 것. 그들은 임무를 완수했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최후의 저항 전쟁이었던 테르모필레 전투는 신화가 됐습니다. 이들 300명의 스파르타는 21세기 대명천지에
엉뚱한 곳에서 부활했으니 그들의 이름 또한 스파르타. 당연히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 300에서 따온 이름으로 추정이 됐죠.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직할 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가 구성한 최정예 스파르타군 군사들. 그러나 그 무적의 300명에게 주어진 임무는 조직적 댓글 공작이었습니다.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최고의 전사들. 그들은 국정원의 댓글부대 그리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과 연합해서 유한한 정권에 무한의 권능을 얹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에 믿기 힘든 그 한마디도 추가됐습니다. 확실한 우리 편을 뽑으라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고 이념과 성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국가관이 투철한 이른바 우리 편을 가려냈다고 하니 국민을 아군과 적군, 국민과 비국민으로 가르려 했던 시도는 4.3과 5.18을 넘어서 면면이도 지속돼 왔던 셈입니다. 기원전 480년 스파르타의 용맹한 300명 군사들이 맞서 싸운 상대는 외부로부터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조국을 위해 싸웠고 신화가 됐죠. 그리고 서기 2000년도 한참 지난 오늘날 시민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스파르타군은 시민을 적으로 몰아 용맹하게 싸웠으니 그들은 어떠한 신화가 돼서 후대에 남을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는 미담만으로만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외교가 나라의 존립 이유였고 예술과 철학을 등한시했습니다. 300명의 댓글 스파르타군을 키워낸 정권을 두고 예술과 철학을 논할 수 없는 것도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령부 활동과 관련한 수사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었음을 진술하면서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다음 소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해드렸는데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중앙지검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증언과 관련한 지시가 있고 나서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 증원을 지시해서 김 전 장관이 증원 계획을 보고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 자리에는 김태효 전 기획관이 함께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지시가 있고 나선 김관진 전 장관과 김태효 전 기획관 그리고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이 함께 모여서 사이버 사령부 증원 회의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자, 사이버 사령부가 인원을 늘리는 시점이 당시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 댓글 부대가 활동한 내용을 볼 때 대선 개입과 직접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군 사이버 사령부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7월에 79명의 군무원을 선발하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사이버 사령부 소속 530 심리전단에 배치됐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국정원 댓글 부대처럼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런 보도는 수차례 나온 바 있고요. 예. 이 때문에 선거 개입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의도로 증원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뭐 어쨌든 내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이른바 15대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와 함께 조사 과정 또 미진한 점은 없는지를 좀 짚어볼 텐데 매번 회의에 참석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뒷얘기도 좀 오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활동은 다 끝내신 거죠, 일단? 적폐청산과 관련된 과제 발표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예. 개혁위가 원래 목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도 개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법 개정까지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고. 그렇습니까? 예. 자, 15가지 사건 중에 이제 소위 논두렁식의 사건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국정원이 이제 공작을 통해서 언론에 허위 기사를 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해서 굉장히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당시 보도했던 SBS 기자한테 이 내용을 이제 들려줬는지 근데 그 부분은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시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그 논두렁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전적인 좀 모욕적인 그런 단어를 누가 붙였느냐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지난 7월에 사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대해서 적폐청산 TF에서 방문조사 비슷한 걸 했는데 예. 그 당시에 더 이상 얘기해 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였고요. 그 이후로 미국으로 그렇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예. 좀 행방이 묘연해서 정확한 확인을 못하고 있었던 상태죠. 예. 그 이인규 중수부장이 어젠가요 자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전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이던 2009년 4월에 국정원 전 직원 강모 씨 등을 비롯해서 2명이 자기를 찾아왔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도덕적 타격을 그러니까 뭐 이른바 망신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원세훈 원장의 뜻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SBS나 이런 데서 보도를 했더라. 거기에 아마 국정원 쪽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찾아왔던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네, 조사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이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이인규 중수부장을 찾아가서 그런 형태로 얘기한 부분은 예. 얼마 전에 발표한 국정원 개혁위의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게 좀 잘 보실 것이 이인규 중수부장이 별 얘기를 안 하고 계시다가 예. 국정원 개혁위에서 보도자료를 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인의 입장문을 내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핵심은 그 망신주기, 그러니까 모욕적인 그런 논두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예. 누가 만들어냈느냐 그 부분인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하셨던 그 두 사람은 그에 대해서는 그 이른바 단어라는 것에 논두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계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대부분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예. 그걸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리전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망신주기의 그 어떤 저의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두 사람도 하여간 자기들은 논두렁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네,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보도한 쪽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KBS 기자는 그 묵비권을 행사했고 예. SBS 기자는 검찰로부터 들었는데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일종의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예. SBS 기자는 검찰로부터 들었다고 하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엇갈리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문제는 국정원이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이인규 중수부장이 얘기했다면 예. 국정원 누구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강 국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적당히 망신을 주고 예.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예. 논두렁 시계를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인규 중수부장이 더 확인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아무튼 자기는 부르면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검찰 수사를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혁위가 다룬 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불거져 나온 얘기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상납된 국정원의 40억 원, 이른바 특수활동비. 이거 이제 서훈 원장이 특수공작사업비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국정원 개혁위에서 얘기된 바가 없습니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국정원의 돈,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데 이게 전혀 통제받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정원 개혁위에서도 국정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다만 그 상납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위가 들여다본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 조사는 이제 기조실장을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현수 전 기조실장. 기조실장이 예산하고 조직을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받아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어제 이건 뭐랄까요, 이른바 통치자금도 아니고 그냥 비자금이다 이렇게. 네, 저희가 볼 때는 비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그 부분까지는 그럼 조사하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의 어떤 예산이 알려진 바로는 이제 특수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에는 인건비도 있고 또 관설을 운영하는 비용도 있고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외에 어떤 사업비, 공작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수 공작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돈이 상납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등에서 국정원이 이게 관리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그런 상납이라는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엔 지금 사실 그 전신인 안기부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도 다 있고 한데 자료도 혹시 있을 법하고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상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 이현수 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몇 사람만 알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하고 기조실장 정도가 알지 차장들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소문은 있을 수 있죠. 그전 정부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을 수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전 정부에서도 있었을 것이다. 또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이 문제를 예단할 수는 없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혹시 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매번 국정원 개혁이 또 TF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걸 기다리려면 낮에 나온다고 했다가 저녁 때 나온다고 했다가 한밤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의를 하면서 발표가 늦어지고 하는 것이 혹시 이것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정원 내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이제 가장 늦게 나온 것이 마지막에 발표된 세월호하고 유우성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됐을 때 조금 더 국민들께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고 그거를 좀 보완해서 하기로 하고 이틀 후에 다시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게 회의가 끝나더라도 보도자료를 만들고 그 보도자료를 말하자면 청와대에서도 좀 확인해야 되고 원장님한테도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한두 시간 더 걸리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그런 과정이 해서 글쎄 너무 넘겨짚을 필요는 없지만 국정원 개혁위가 일함에 있어서 또 TF팀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무난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적폐청산 TF라고 하는 국정원 조직이 서버에 접근해가지고 그 서버에 접근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전산실에 있는 몇몇에 불과한 거긴 한데요. 거기서 나온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일종의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개혁위에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혹시라도 국정원에서 내용을 좀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치부가 있다면 그걸 가리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있었고 사실 진보 언론 쪽에서는 국정원 개혁위가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가 그래도 확인했던 것은 국정원이 자기 개혁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자기 치부를 많이 드러냈고 그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 이 국정원을 고쳐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많은 일을 예.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신들의 치부를 숨김없이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제 그 개선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느냐 하는 것이 또 한 핵심적인 문제겠죠. 한 가지만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것 중에? 지금 15개 과제로 이제 국정원 홈페이지에도 그 15개 과제는 공지가 돼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고 그 외에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뭐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이런 좀 약간 좀 지나가고 또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게 있고 또 여당에서도 노조 파괴 공작이라든가 또는 4대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몇 가지 추가로 조사 요청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폐청산 TF 차원에서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냥 감찰실에서 국정원 감찰실에서 민원 처리 정도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다음 주 정도 아마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에 대변인을 맡고 계신 장유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어디 있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단히 불안해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3년 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 명 가까이가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의 판결은 끝났고 수감 기간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청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이를 계기로 출소한 강력 성범죄자의 격리가 가능한지 또 사후 대책들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네, 출소 이후에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발찌입니다. 출소 뒤에 7년간 부착하라는 선고가 조두순에게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신상도 5년간 공개하도록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겠냐, 불안하다라는 게 이제 국민청원에 동참한 분들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전자발찌의 그 효과가 입증된 바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전자발찌를 찬 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숫자입니다. 2012년에 660명, 올해 223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신상 공개도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동 청소년을 둔 세대나 학교에는 별도의 알림이 가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사진이나 인적사항을 인터넷 등에 전파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모든 가정에 우편을 보내거나 전단지 신문 광고 등으로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력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면 아예 거주지 제한을 두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건 가능한 겁니까? 그건 법에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거주지 제한은 미국 30개 주, 또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참에 이런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2020년에 출소 전에만 시행이 된다면 조두순도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강력 성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출소 이후에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호감호입니다. 일정 기간 보호감호소에 머무르게 해서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는 거죠. 교화를 시킨 뒤에 사회 복귀를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중처벌 논란 속에 2005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감호입니다. 보호감호와 유사한데 치료에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감호를 통해서 일정 기간 그 격리를 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한데 다만 조두순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치료감호는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범죄에 대한 선고를 할 때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두순 사건은 2009년에 판결이 끝났습니다. 치료감호는 정신성적 장애 같은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치료감호 결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두순법이 만들어져도 정작 조두순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지금 조두순법이라는 표현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된 게 없습니다. 관건은 폐지된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느냐, 또 법원 판결 이후에도 심지어 출소 이후에도 격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조두순에게도 소급할 수 있다는 것이 법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는데요. 그동안 헌재 결정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DNA 정보 수집도 법이 만들어진 뒤에 그 이전 사건에 소급 적용이 됐습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 성범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소한 뒤에 격리를 시키는 다른 나라들은 있습니까? 네,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아동 대상 강력 성범죄를 겪은 뒤에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독일은 출소 직전까지 보호감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소 이후에도 아주 제한적으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출소 1년 전까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두 나라 모두 주기적으로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결정을 법원 판결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나라들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특히 제도의 변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민망한 플래시입니다. 예, 어디서 터졌습니까? 예, 오늘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복당파 의원 8명이 자유한국당 입당식을 가졌는데요. 원래 입당식은 10시 반에 예정돼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15분 정도 늦게 왔습니다. 예. 이 때문에 복당파 의원들이 회의실에서 10분 넘게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동안 이들의 표정을 보면 심각하게 굳어있고 서로 대화도 없었고 아래를 쳐다보거나 물을 먹거나 수첩을 본다거나 대화도 없이 저런 표정으로 15분가량을 기다렸습니다. 뭔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이 표정을 찍어야 하는 카메라 기자들도 15분 동안 같은 표정을 찍다 보니 머쓱해졌고요. 중간에 이 표정만 보면 입당식이 아니라 무슨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온 것 같은 표정인데요. 김성태 의원이 잠깐 와서 분위기가 약간 풀렸지만 곧바로 침묵이었고 15분 정도 뒤에 홍준표 대표가 온 뒤에 침묵이 깨졌습니다. 복당파원들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했지만 오늘 표정만 보면 숨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제 복당파 중에 한 명인 황영철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심정이 착잡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인터뷰하자는데 사양하던데 황영철 의원은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김무성 의원을 견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다면서요? 예, 오늘 홍준표 대표가 15분 정도 늦게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리에 복당파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보도에 보면 홍준표 대표가 뒤에 와서 김무성 의원을 보고 저기가 내 자리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저희가 카메라도 멀고 현장 기자가 좀 멀리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쭉 찾아보니까 비슷한 장면을 찾았는데 홍준표 대표가 옆에 홍문표 사무총장이 왔고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입 모양을 보면 됐어 아무것도 아닌 걸 이런 표정으로 보이고 김무성 의원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더 굳어져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자리를 김무성 의원에게 줬다는 홍준표 대표의 지적에 사무총장이 뒤에 설명을 했고 다시 홍준표 대표가 뒤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을 홍준표 대표가 나름 보수로 평가받는 김무성 의원을 견제했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또 홍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요즘 당협위원장 정비, 지방선거 공천 등으로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표현 역시 친박뿐만 아니라 김무성 의원 등에게 당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켰다는 해석입니다. 이건 그 비하인드 뉴스를 하려면 심리학 전공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안철수 다시 호남으로입니다. 국민의당 내 안철수계와 호남 중진들 간의 갈등이 계속 있는데요. 안 대표는 일단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토론을 열고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미뤄둔 건데요. 그러면서 최근 계속 반발해온 호남 중진들을 향해서는 오늘은 일종의 화해 제스처도 보였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안 대표는 무엇보다 경험 많으신 중진 여러분께서
중심 역할을 해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 국민의당이 호남 지방자치단체들과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 호남 홀대론을 다시 꺼내기도 했습니다. 예. 호남 홀대론은 지난번에 팩트체크에서도 다 체크한 바 있는데 예. 사실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뜻이 맞지 않으면 당을 떠나라 하는 얘기를 유성엽 의원한테 했던가요? 예, 유성엽 의원에게 했습니다. 그때하고는 그럼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호남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자 일단 후퇴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정체성 논란,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안철수계와 호남 중진들 간의 주도권 다툼은 토론회가 예정된 21일까지 미뤄졌을 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내부의 한 의원은 최근 안 대표가 주장한 바른정당 통합론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른정당의 통합파들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안 대표 측만 몰랐다. 정부적 감각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이은재 절반의 이해입니다. 이은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적폐청산에 대해서 좀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 총리가 대답을 하자 바로 의외로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직접 그 장면 보겠습니다.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도 그걸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와 같은 적폐청산 TF를 안 만들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은재 의원이 적폐청산 TF가 당연하다는 투로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보면 이제 수첩을 보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언격결에 수첩에 없는 대답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군요. 자유한국당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은재 의원이 적폐청산을 이해한다고 답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지난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향해서 세계적인 독점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왜 경쟁 입찰하지 않았냐 따지고 결국은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MS 회사 왜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독점 규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입니다. 정확히 보신 것처럼 너무 화제가 됐던 장면이기도 하죠. 보신 것처럼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주장이 크고 뚜렷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그런 이 의원이 이해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뒤이어 이은재 의원은 곧바로 그러나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다시 지적했기 때문에 이 총리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이해라고 아까 제목을 단 건가요?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은 오후부터 밤까지 전국에 비가 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 내내 춥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